네, 안녕하세요. 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15회 옥스월타임즈쇼 2023년 5월 16일 이논리 아이코닉한 5.16 혁명 박정희 대통령 성명령 키팝 VOA 5분 역사 호진박 아침한개 추부길 오토기어 국토전략 유승준 백종원 뉴욕 주민 김승현 아로치카 파비앙 모집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외교 안보 정치 5.16 혁명일 5분 역사 호진박 아침한개 알자지라 PBS 블룸버그 텔레그래프 안뉴스 채널 프랑스 24 시카고 매거진 세운여 홍준표 이런 제목이고요. 5.16 혁명은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 선생, 김구 선생, 아드님 김신 장군이 함께한 혁명입니다. 기념합니다. 달력이 없죠, 기념일이. 그래서 이제 인드라의 이제 혁명과 쿠데타라는 개념은 나폴레옹이 최초입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재평가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로스차일드 가문 때까지만 해도 그 나폴레옹에 대한 재평가가 지지분이했었는데 록펠러 가문이 데이비 록펠러가 국유원 황제로 취임하는 1913년부터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죠. 영국에서는 그 앵클로즈 운동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막스적으로 해석된 것이다. 과대 뻥튀기 됐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이러한 나라 주요 나라들에서 막스주의가 쇠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동안에 막스주의의 그 보루였던 물주였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망하는 바람에 막스주의가 쇠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10월 쿠데타 같은 경우는 노엄 촘스키와 인드라가 같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쿠데타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 혁명이고 무엇이 쿠데타냐 이렇게 했을 때 그 해당 그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 기간 동안에 그들이 행한 평가 무엇을 업적을 남겼는가 이런 면에서 이전보다 나아졌는가 하면 혁명이다 내용적으로. 근데 그렇지 못하거나 후퇴했다면 쿠데타다. 그래서 러시아 2월 혁명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혁명이 맞지만 러시아 10월 쿠데타는 형식적으로도 쿠데타였지만 내용적으로도 쿠데타다. 러시아를 후퇴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쿠데타가 맞다. 쿠바도 역시 쿠데타죠.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레닌과 트로츠키도 국기본이 지시해가지고 과연 트로츠키 같은 경우는 록펠러 집에 있다가 로스차일드 지시를 받아서 러시아로 급파했죠. 그래서 그 러시아 짜르 경찰 그 체카 경찰을 갑작스럽게 활용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인드라가 계속 강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16 혁명과 같은 사례는 케말 파샤가 있을 수 있고요. 나세르도 마찬가지로 5.16 혁명과 같은 성격이다. 반면에 이제 차베스,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베네수엘라를 후퇴시켰고 그 형식도 쿠데타이기 때문에 쿠데타가 맞다. 근데 이제 나폴레옹 이전에도 쿠데타냐, 반드시 군사력을 동원했다고 쿠데타냐 아니다. 나폴레옹 때부터 쿠데타 개념이 나와야 되고 파시즘 개념은 20세기 개념이기 때문에 19세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드라가 하도 강조했죠. 많이 강조했죠. 어떻게든 잘 살아야 한다. 성공시켰잖아. 혁명이 맞다. 그 다음에 5분 역사 5.16에 관한 의외의 사실들. 왜 이러한 사실들이 그동안 잘 얘기가 되지 않았느냐. 간단하게 해서 그동안
국교본의 가장 큰 어떤 요인은 국교본이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재평가는 나폴레옹에 대한 재평가처럼 통일 이후에 가능하다. 통일 이전까지 왜 재평가가 안 되냐 막 이러는 것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통일 후에 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비밀 문서들이 아직 있어요. 한국 전쟁에 관련한 것도 한국 현대사는 분단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분단 체제 유지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들은 아직까지 비밀 문서로 남아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기다리시면 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독립운동가 가령 김구 선생님, 유관순 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한 독립훈장 수사됐고, 또 이수신 장군을 발굴한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동학혁명을 발굴한 것도, 왜냐하면 박정희 아버님이 대통령 아버님이 동학혁명가였기 때문에 동학혁명을 다시 살린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런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들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5.16 혁명을 맞아서 수십 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한국이 자유민주 체제가 됐기 때문에 개발 독재는 당시에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 모델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는 박정희 정신으로 계승 발전해야 된다. 그 박정희 모델에 집착하는 것은 의외로 반쪽일성이 불우하거든요. 반쪽일성, 반쪽정은, 반쪽노면, 이 반쪽이들이 굉장히 질투해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오죽하면 문전비도 집권 때 경부고속도로도 박정희 대통령 게 아니고 자기네들 거라고 수십 년 지나면은 그렇게 역사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다들 안 믿지만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교과서 조작하고 좌익파시സ്റ്റ് 정교조가 막 떠들고,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조작한 게 많습니다. 문전비 좌익파시സ്റ്റ് 정권 때 문교부 지 맘대로 날인 조작해가지고 교과서 만들었습니다. 저자가 항의할 정도였죠. 그런 식으로 역사 조작의 달인들이 가짜뉴스 음모론 만드는 것들이 자유파시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큰 그림에서는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 2025년에 반드시 통일되는 건 아니지만 2025년부터는 가성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통일 대박 이런 말 하지 말고 지금부터 소리 소문 없이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정신이 중요하다. 자조 정신이 중요하다. 새마을 정신 잊지 마시고요. 다음 아침한개님, 한반도 최고 안보, 군사안보 전문가 유튜버죠. 이분만 보시면 된다. 스포일링은 안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자지라, 에르도안, 결선제, 인도란 수십 년간 이제 결선제 지지해왔죠. 그래서 이 결선제에서 손실을 그동안 많이, 결선제를 투표를 안 해서 그동안 이제 오늘날 국힘이 여태까지 많이 손해를 봤죠. 특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만약에 100년지 대계인데 교육감 잘 뽑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감 선거를 과반수로 한다면, 사전 선거도 하는데 결선제 투표를 하면 훨씬 더 대표성이 높아지죠. 근데 만약에 20% 교육감, 30% 대통령, 25% 국회의원 이러면은 대표성이 떨어지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터키나 브라질이나 심지어 러시아에서조차, 프랑스는 물론이고, 이런 대다수 대통령 선거제를 하는 나라 대다수는 결선제 투표를 반드시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 할까요?
분단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려니까 대통령의 정당성, 그 대표성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선거로서는 대표성 50% 이상을 두고 대신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게 정론이죠.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인들아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로 남북한의 압도적인 경제력 격차, 국력의 격차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지역 감정으로 분열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죠. 동서분단, 남북분단만으로는 국력의 밸런스가 맞춰지기 힘드니까 분단을 위해서는 동서분단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역대 대통령을 하나같이 병신으로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쪽 일성 가문에 대한 과장된 천사, 조작, 역사 날조, 이런 것들을 국기본이 묵인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줘야 간신히 남북한의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었는데, 그조차도 어려워졌던 것이 90년대여서 90년대부터 국기본의 지도하에 북에서 북핵을 만들게 된 거죠.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라도 만들지 못했다면 분단 체제가 유지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캡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바다사원님 오늘 경제전망 짧게라도 부탁드려요. 어떤 경제전망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경제인가요? 아니면 한국 경제인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주가 전망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결선제도 너무 당장 바라지 말고 2025년부터는 헌법 개정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헌법 개정하면서 이 결선제도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인도가 늘 비판적이었죠. 그래서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이 터키란 나라가 총리제였는데 의회 내각제였다가 대통령제로 바꿨습니다. 첫 대통령, 터키의 대통령, 첫 대통령이 에르도안인 셈입니다. 크게 에르도안은 총리 시절과 대통령 시절로 나눌 수 있는데, 에르도안이 문제가 된 것은 인드라가 비판적으로 시작했던 시기가 대략 언제부터냐면 트럼프 집권 이후부터예요. 그때부터 에르도안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총리된 다음부터 10년간은 자유우파로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대표적인 업적이 나토 동맹, EU 뭐 이런 데 가입한 터키가 그렇게 가입했고, 그 다음에 그 아르메니아 학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쉽지 않은 선택인데 사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터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업적들을 쌓았어요. 이런 것만 보면 굉장히 케말 파샤와 비교할 수 있는, 케말 파샤보다는 안 되겠지만은 케말 파샤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업적. 그리고 또 이 에르도안 시기에 터키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터키가 영화나 드라마를 꽤 잘 만듭니다. 저는 10년 전인가 그때 터키 영화를 봤는데 괜찮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도 역시 터키의 드라마가 의외로 중동 지역과 남미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만큼은 있고, 드라마 왕국이에요 터키가. 참고로 그렇고, 또 터키가 관광대국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이슬람교 문화, 그리고 이제 이 투르크 문화가 다 결합됐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 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천국이죠. 3대 우리 음식 국가하면 뭐 프랑스를 드는데 뭐 프랑스의 원조는 이태리죠. 제가 배낭여행 가본 경험 따르면은 프랑스는 역시 바게트빵 뭐 이런 게 맛있고, 그 외에는 그 대중 음식으로는 이태리가 역시 원조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프랑스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중국 들죠. 중국 요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터키 음식을 보통 듭니다. 왜 뭐지? 전 유럽 가가지고 그 맨날 터키식으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넣고 깎아 먹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도시마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에도 있어요. 한국에만 없어. 이 터키식으로 이렇게 그 고기 깎아 먹는 케밥 뭐지 그걸? 예. 뭐라 그러죠? 터키식 음식인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진짜로. 예. 그런 훌륭한 나라였는데 트럼프 이후에 에르도안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실정을 거듭했다. 외교 안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고, 무엇보다 경제 실정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들어 볼 때 금기를 깼다. 각국의 중앙은행장들은 국기본 에르도안과 동격인데, 성렬함과 한국은행장이 동격이듯이 그 중앙은행장도 맘대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선을 넘은 거거든요. 이건 트럼프식이기 때문에 터키의 트럼프. 그 다음에 지진도 나와서 여러 가지로 그 수습도 밑이 나고, 이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에르도안이 과연 이번에 될까? 그 상당히 야당 후보를 심의를 뽑아서 계속 이제 도전한 후보긴 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터키의 김대중으로 보여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김대중이 그 김정필과 연합해가지고 김정일 선생과 연합해서 이렇게 나왔잖아. 굉장히 그 자유좌파 성향이지만은 상당 부분 거의 사실상 자유파 노선으로 공약을 내걸고 이번에 해서 이렇게 과연 될까 지금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론은 에르도안의 비판적이고, 그래서 뭐 야당이 정권 교체 하더라도 크게 외교 정책에서 큰 틀에서는 당분간 바뀌지 않겠지만, 미시적으로 조금씩 러시아의 관계가 멀어지고 여러 가지로 특히 시리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쿠르트족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완화적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당이 만약 집권하면은 국내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다. 친서방이 돼서 언론 자유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여튼 간에 에르도안은 원래 자유우파였는데 지금 우이파시 정권이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쿠르드 그 투르크주의, 이거 환빠처럼 매우 위험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이 패권주의, 제국주의죠. 터키도 이 제국주의, 환빠도 이 제국주의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야, 그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프랑스도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제국주의, 환빠 이런 것들은 파시즘의 지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에르도안이 터키를 세속적 이슬람 국가로서 모범을 보여줬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참고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버트란트 러셀이 만든 겁니다. 빅터 로스차일드의 소비에트, 빅터 로스차일드의 식민지가 소련이었잖아요. 빅터 로스차일드 식민지 소비에트 인터내셔널, 4차 인터내셔널 뭐 거기에 견제하는 목적으로 영국의 노동당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사회당, 서유럽의 그 서해당 노선들, 온건 좌파, 자유좌파 노선, 독일의 3인당 이러한 조직이어서 인들은 이러한 자유좌파 성향을 지지합니다. 자유우파를 지지하지만 다만 이제 영국 노동당도 그렇고 독일의 3인당도 그렇고 프랑스 사회당은 이제 망했지만 이 당들에도 좌익 파시 블록이 있어요. 그 안에 노동당 안에도 이 좌익 파시 블록을 어느 당이나 어느 자유좌파 정당 내에는 좌익 파시 블록이 있어요. 미국 민주당에도 미국 민주당이 자유좌파인데 왼쪽에 좌익 파시 블록이 있습니다. 공화당에도 우익 파시 블록이 있고, 그렇죠? 각국의 또 자유우파 정당, 영국의 보수당에는 또 우익 파쇼 블록이 있어요. 그들은 다 비주류예요. 양극단에 있는. 그래서 영국 노동당의 좌익 파시 블록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고, 미국의 공화당의 우익 파시 블록도 비주류인데 예외적으로 트럼프 때 주류가 된 셈이죠. 다시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된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같은 애들이 다시 나온다면 그거는 미국 공화당은 우익 파시 정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알자지라 보니까 어디있지? 여기 보면 지형을 보면 노란 게 에르도안인데 주로 내륙이죠. 그리고 이제 야당은 수도인 앙카라하고 이쪽 국경지대에 주로 지지가 이루고 있다는 게 재미난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카르타나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인도의 실리콘밸리, 은행도 제일 많고 공공분산업 제조 중심지고 굉장히 생명공학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인도 지방선거에서 네루 간디 네루 가문이 이끄는 야당이 승리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인도의 트럼프 모디가 문제죠. 그러니까 모디가 역시 자유우파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에르도안처럼 자유우파였던 모디가 트럼프 때 또 다시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 트럼프가 망쳐놓은 거예요. 트럼프 이전까지만 해도 모디는 전 세계 정치인과 경제인들 사이에서 인싸였단 말이죠. 신자유주의 개혁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인도 경제가 중국 경제만큼 중국의 대안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인구가 벌써 중국을 추월했잖아요. 그 인도만 잘해내면 쭝공이 무슨 헛질을 해도 인도가 있기 때문에 쭝공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인도 경제가 지금 지지부진해요. 생각보다. 그 이유는 인도 경제가 아직까지 허가 경제고, 이 허가 경제를 극복하려면 신자유주의 개혁이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개혁만이 전 세계적인 투자를 일으킬 수 있고, 투자 없이 경제 성장 없죠. 경제 발전 없습니다. 투자가 되려면 투자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도 자본 경제로 접어들 수 있었던 거고, 전 세계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투자 없이 근대화 없습니다. 투자 없이 자본 경제로 이행 없습니다. 네. 이 점은 잊지 마시고, 이거 강조했죠. 인드라는 국제유통자본론에서 핵심으로 대량 생산, 대량 시스템이 늘 가능한 대량 유통 시스템이 가능하려면 구조연인 정의되는 자본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건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모디가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 경제가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거저거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디의 인도뿐만 아니라 모디가 영향력을 갖춘 방글라데시까지도 지금 경제 성장에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결론은 인도는 그러나 야당이 인도 네루 가문이 하는 야당인데, 과거 로스차일드 지배 시절에 친소 노선을 로스차일드가 원하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원하니까 친소 노선을 걸었는데, 로스차일드가 몰락하니까 야당이 몰락한 거죠. 그래서 모디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모디가 우이파쇼 성향으로 가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모디를 계속 밀자니 모디가 너무 지나치게 우이파쇼 성향으로 가니까, 얘도 무슨 힌두이즘? 이거 약간 또 트럼프식으로 제국주의 양상, 초민족주의 이러는 것들, 국수주의를 자꾸 내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것은 인도라 볼 때 국연의 경고다. 그래서 인도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모디가 정신 차리고, 지금은 트럼프는 갔다, 트럼프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국연이 반면교사로서 트럼프를 내세울 뿐이었다, 이런 것을 직시하고 트럼프와 선을 확실히 그은 다음에 자신의 길을 과거의 자유우파였던 길로 초심을 회복한다면,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을 가속화한다면 모디의 권력은 유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야당이 한신 그 자체거든요. 인도 야당도 굉장히 형편없어요. 워낙 지금 모디가 너무 지나치게 짓걸린 대로 하다 보니까 야당이 이긴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디가 정신을 차린다면 차기 총선에서 모디가 권력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고, 여전히 모디가 정신을 못 차린다면 야당에서 총선이 야당 승리로 되겠죠. 근데 현재는 야당 지도자가 애가 좀 뭐랄까, 인드라 보기에는 그 문좀비 같은 애들이 아주 능력이 별로 무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이런 무능한 애를 인도의 미래를 맡기면 더 망하지 않을까 라고 우려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도 내로감은 야당은 보다 지금 있는 지도자애들을 다 물갈이 시키는, 국기본이 만약에 정권 교체를 준비한다면 물갈이 시키겠죠. 마치 태국에서 야당의 애가 좀 허접하니까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야당 승리했잖아, 태국에서. 똑같은 거예요, 태국도. 여당 하는 짓이, 얘도 여당도 트럼프 때문에 이쪽도, 하여튼 트럼프가 세계 정치에서 많이 망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위파셔너스로 가니까 근데 정권 교체를 하자니 야당이 또 이 탁신이라고 그 동남아 화교인데, 화교 경제 네트워크인데, 얘가 굉장히
예, 경제적 능력은 좀 있는 애인데 지나치게 부패한 애거든요. 썩은 애예요. 거기다 친중공이고, 그러니까 여도 문제고 야도 문제인, 이게 태국의 정치였단 말이죠. 이랬을 때 구기본의 선택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새로운 주자를 내세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태국의 여야는 모두 썩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 정치도 하나의 시금석이 될 거다. 저는 이 태국의 정치가 더 인도 정치의 롤모델로 작용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국의 정치에서 42살 먹은 애가 성공한다면 인도도 그러한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 42살의 태국 애가 얘도 영 아니면 인도에서는 그냥 못 뒤로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1년 동안 내년까지 딱 1년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1년만 딱 보고 태국계 하는 1년짓 하는 거 보면 인도의 차기 총선 전망을 엿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인드라 생각입니다. 최초의 인도계, 그래서 여기서 인디안이라고 했을 때 인도계를 말하는지 아메리칸 인디안 출신을 말하는지, 근데 이제 인도로 유학 갔다 오는 거 보니까 최초의 인도계 우주비행사, 그죠? 인도계 하면 미국의 부통령 떠오르죠? 이게 아까 했던 태국. 그래서 태국이 어떻게 다들 식민지가 되는데 태국만 식민지가 안 됐잖아. 근데 그때 국유본이 태국왕, 젊은 미국에서 공부하던 태국왕을 태국왕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왕이 서구식 교육을 받은 태국왕, 이렇게 되는 바람에 태국이 독립국을 유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일본 왕이 신에서 태평양 시대는 태평양 전쟁 때는 일왕이 신이었단 말이에요. 인격신, 파시즘이었죠. 근데 태평양전 끝나고는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그 롤모델, 일본왕 롤모델이 바로 태국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태국왕이 요즘 많이 너도 지나치게, 과거보다 더 지나치게 좀 우상숭배하는 면이, 좀 비판받을 면이 있습니다. 태국왕. 그래서 태국이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 여행하면 태국이고, 태국도 음식 요리로 유명하고, 또 유난하게 태국에서는 또 트랜스젠더나 동성애가 많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관용적인 나라가 또 태국이고, 아주 뭔가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특색이 있는 나라다. 무엇보다도 태국에서 향후 중국을 견제하는 동남아시아 경제를 생각한다면, 인드라는 동남아시아 경제 중심을 인도네시아라고 얘기했죠. 그 인도네시아 못지않게 태국이 중요한데, 이 태국에서 정치가 안정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어쨌든 인드라는 태국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태국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려면 지금 야당은 쭝꽁 노선과 거리를 둔 동남아시아 화교 경제 네트워크를 재편해야 된다. 그동안 이제 동남아시아 경제 네트워크가 모택동 시대에는 모택동 좌이파쇼 인간백정 모택동 시절에는 국유본 지시로 장개석을 지원했거든요. 그랬다가 73년 핑퐁 외교 끝난 다음부터는
이 동남아시아 경제 네트워크가 찐공에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9번 지시 받아서. 동남아시아 화고 경제 네트워크가 이제 다시 찐공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다시금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동남아시아에 투자하고 대만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인도네시아나 이런 식으로 인도나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동남아시아의 화교 네트워크도 다시 터닝포인트 전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태국의 어떠한 화교들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동남아 화교 경제 네트워크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럼프식 자주 파시즘 노선은 탈피하고 자유좌파, 자유우파 노선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태국도 여당도 변해야 되고 야당도 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태국 여당은 자유우파 노선으로, 야당은 자유좌파 노선으로, 좌파셔 노선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만이 태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시아 정치 대변혁은 성렬령 정권 교체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그래서 성렬령이 집권하게 되면 다음은 대만이다. 대만에서 국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정권 교체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은 동남아시아가 되는 거죠. 필리핀 다 그렇게 되고 유럽도 그렇게 되는 거고 기원은 2019년에 대륙주가 국유법 황제로 침했고 이든영이 대통령 당선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정치권이 다 변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정치도 변했죠. 기시다가 됐잖아요. 반쪽압에 돼지고. 그래서 이렇게 변한 게 단 몇 년 만에 끝날 것이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래프에서 키우에 다시 또 러시아가 이러한 어떤 공포 분위기 조성, 러시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공포에 쩔게 어떤 무슨 군사 시설을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국민들,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공포에 쩔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방식의 공격은 아무리 전쟁 때랬지만 전쟁 범죄다 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푸틴은 제명에 못 살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언제나 시카고에 관심이 있죠. 시카고 여론조사, 시카고시, 그리고 시카고 한인 매거진. 그래서 이번에 브랜드 존슨 시카고 시장이 취임했군요. 참고하시고요. 말하자면 워싱턴이 미국 정치 1번지고 뉴욕이 미국 경제 1번지라면 시카고는 국유원 1번지다. 이렇게 인드라가 보고 있습니다. 국유원 1번지는 어디냐? 시카고다. 그리고 세훈형 좋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그렇죠. 5월은 즐겁게 파워풀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GDP4부터 할까요? GDP4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나사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화리프 머니 네버 슬립 동물 돋보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자유시장 뉴욕 주민 화리프 요 채널 유튜브 채널 아주 좋아요. 몇 개의 동영상을 봤는데 아주 그 동영상을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 화리프 이 채널 구독하시면은 좋은 영상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이런 영상을 잘 만드네요.
이런 식으로 지구가 평평하다면 이런 모습이겠죠. 네, 아주 재밌어요. 발상이 재밌고 설명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네, 우리는 지구가 동그랗게, 이건 이미지 처리된 거죠. 실제로는 중력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 이거야, 지구의 모습이. 태평양과 하고 이런 대륙이 있는 데하고 중력의 차이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도는 조금 더 부풀어 올랐을 거고 극적으로는 찌그러졌을 거고, 그죠? 흥미롭죠? 어쨌든 얘들아, 늘 강조하는 백두산 폭발 가짜 음모론처럼 이 평평우주론을 믿는 그러한 어떤 성향들의 가짜 뉴스 음모론에 이렇게 뻑가는 분들, 좌익 파시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류는 달에 가지 않았다, 나사 그건 조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히틀러 푸딩, 맹꽁 시파르, 반쪽 일성 반쪽 아베, 반쪽 노면을 신처럼 떠받드는 좌익 파시스트에게 쇠뇌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이 불행하다고 여긴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 탓이고, 여러분 자신이 좌익 파시스트에게 쇠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재밌죠. 우주에서 점프해가지고 지구까지 착륙하는 모습. 이것도 조작일까요? 다 조작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나사에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흥미롭죠. 예. 여기서 이제 이게 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것이 원시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달이 만들어졌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았는데, 쪼개질 때 두 조각이 난 게 아니라 세 조각이 나눠졌다 이거죠. 세 조각으로 딱 쪼개졌다가 제일 멀어진 거는 달이 됐고, 한번 부딪혀가지고 쪼개진 게 다시 지구에 빨려 들어와서 네익을 형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지구하고 그 원시지구하고 화성 같은 게 충돌했을 때 정면 충돌한 게 아니라 비껴서 충돌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비껴서 충돌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쪼개진 게 지구로 들어올 때 분명히 지구 어떤 쪽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태평양이다. 태평양이 전체 바다 중에서 가장 넓은 이유고, 그리고 태평양 주변으로 다 화산지대인 이유는 그쪽으로 저렇게 쪼개진 게 들어와서 계속 거기서 문제가 야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50억 년 뒤에 지구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화리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태양을 보면 노랗죠. 빨갛거나 저녁에 보면 석양에는 빨갛고 낮에 보면 노랗고. 근데 실제로는 진짜로 태양이 노랗거나 빨가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온도가 낮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는 파랗다 이거예요. 태양은 온도가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파랗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런 화리프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50억 년이니까 한참 남았네, 무슨 우리 관심사가 아니지. 그래서 확률인 거예요. 저게 알고 보면 50억 년 내에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반드시 50억 년 뒤에 저런 일이 생긴다 라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50억 년마다 한 번씩 저러한 것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태양이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만 확률이
작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다라는 그런 확률이 높을 따름이지 반드시 그때 멸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충돌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해성 충돌도 확률이 매우 미약할 따름이지 내일 당장 해성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확률이 매우 낮을 뿐이죠. 화산 폭발도 그런 거고요. 확률이 매우 낮을 뿐이지 백두산 폭발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각구터님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하여튼간 이 화디프 이 유튜버 채널 괜찮네요. 동물 돋보기 이렇게 또 벌꿀오솔이라는 얘가 지 덩치보다 큰 거에 대고 인상 깊었어요. 용 무식한 건지 원래 저런 건지 사자나 표범 같은 건데 세 마리에 뭐 하이에나 같은 건 떼거로 간다지만 얘는 늑대 같은 경우는 얘는 단독으로 사자인지 표범인지 무릿속으로 기어가지고 들이대는데 완전 미친 개예요. 미친 개. 벌꿀오솔이 앞에 벌꿀 그래가지고 무슨 벌꿀만 먹는 초식동물인 줄 알았는데 도마뱀, 비단뱀도 잡아먹고 대단하네요. 벌꿀오솔이. 제 원래 또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새끼고래를 위한 희생. 그래서 이런 것들 상어가 만약에 이 고래 시체를 먹지 못한다면 물개 200마리 정도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또 이것도 관점의 차이네요. 고래가 주인공이어서 고래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상어 입장을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관점의 차이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겠다. 한편으로 연어나 고래는 저렇게 뭐 새도 그렇고 왜 저렇게 굳이 진화할 때 6,000km나 달려 이렇게 와가지고 새끼 까가지고 다시 또 남극으로 가는 새도 마찬가지고 고래도 마찬가지고 연어도 마치고 왜 이러한 특징의 동물들은 왜 이렇게 긴 여정을 선택했을까 항상 궁금해지네요. 그 다음에 AI 뉴스 반응 속도가 의미심장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 아직 AI 뉴스가 3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기다려야겠죠. 3일마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쯤 나올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님이 주신 질문을 그대로 고스란히 챗GPT4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된 거죠. 자꾸 명확한 모델들 게임 같은 거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내부 방송 방식을 단순화시키니까 보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고 특히 게임 같은 데서 한다면 더더욱더 괜찮겠죠. 이렇게 되는데 다만 현황 자료는 비공개다.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이미 완성됐다는 조던 피터슨 복제본 AI. 그래서 이제 지금 뭐냐면 킹 제임스 성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상가, 뭐 조던 피터슨 이러한 것들을 AI에다 학습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AI에게 문답풀이 하는 거야. 자칫하면 이렇게 되면 스님이고 신부, 목사
다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예? 대학교 교수도 필요 없지. AI하고 다 대화하면 되는데, 매트릭스에서는 아예 그냥 예, 딱 꽂으면 예? 순식간에 이렇게 되니까 학원도 다 없어지겠네. 아무튼 간에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게 도움이 된다 이거죠. 저도 예, 피터슨 얘기에 공감합니다. 저도 피터슨 얘기에 뭐냐면 객관화가 되거든요. 예, 작가나 내가 이제 또 작가잖아요. 그래서 작가적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실수한 거 잘 못 봐요. 예,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써놓고 보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을 때는 그게 굉장한, 이것 완전 명작이야 그랬는데 막상 써놓고 보면 예,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객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다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킨 다음에 또 다른 나하고 말로 대화한다. 그러면은 굉장한 효과가 옵니다.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객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을 소설에서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드라 아이 프라블룸 연작 소설 있잖아요. 그거에 말하자면 인드라가 하나의 내 속에 인공지능을 하나 장착시켜 가지고 마치 타인처럼 나 자신을 딱 들여보던 기법으로 했거든요. 아이 프라블룸 그 연작 소설이 그러한 식으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저는 어떤 간에 인공지능 없이 그걸 해봤어요.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사상 형성에.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서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예술가들에게도 엄청난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거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된다. 인류는 언제나 그러한 난관들을 항상 극복해왔지 회피하지 않았다 이거죠. 인류의 길은 언제가 그러한 길을 피하지 않고 갔을 때 여기까지 온 거지 피하고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민 GDP 수익률이 500% 나왔어요. 우연히 이건 이거 전문가의 차이 베리타시움만 보시면 되겠어요. 주식 환경이라는 것은 이러한 환경이 아니다 이거죠. 네 가지 타당한 환경, 많은 반복, 적절한 피드백, 주도적인 연습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리타시움 전문가 영상에서 보듯 GDP4 투자란 과대 광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퀸트 투자가 있는데요. 이게 수학 모델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사실상 인공지능 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만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얘가 러시아에 투자해가지고 망했어요. 퀸트 투자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 같은 시장에서는 우연이라는 요소가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에요. 워렌 버핏처럼 장 긴 시간 동안 가치 투자하는 경우 외에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수익을 얼마든지 초보자도 단기간에 수익은 올릴 수 있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결국은 개털이 되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드라도 강조하지만 엘리어트 파동을 만든 요즘 선 긋는 사람들 투자할 때 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엘리어트 1파 2파 3파 4파 5파 ABC 이거 엘리어트가 만들었는데 엘리어트가 주식 투자로 자살했어요. 그리고 천재적인
뉴턴과 아인슈타인도 그들이 믿는 자연신이 멍청해서인지 둘 다 주식 투자 실패했습니다. 뭐 인드라도 주식 투자 실패했죠. 아 그래서 사비트르님이 대단한 거야. 예, 사비트르님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투자의 신, 투자의 인격신. 농담으로 받아주시고요. 어쨌든 짐사이언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여전히 그렇게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땐 순수한 퀸텀 투자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성, 이미지로 계속 하는 거고 실제로는 수많은 보정들, 오류 수정을 위한 수많은 보정들을 하는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그 보정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수학적 모델로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반격한다. 이제 구글이 이제 반도체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든다 이거죠. 구글이 이제 뭐 자율주행차 차도 만들까요? 만들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나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구글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드라가 좀 구글이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은 작년부터였어요. 인드라가 그 작년에 왜 그랬냐면은 그 양자 컴퓨팅의 양대 산맥이 구글이랑 IBM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양자 컴퓨팅 사업부를 이렇게 따로 떼내는 데서부터 좀 이상하다. 구글이 뭔가 뭔가 이상하다. 작년부터 이상했어요. 알파벳. 저는 다른 그 빅테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거든요. 애플이든 테슬라든 뭐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했던 아마존이나 메타도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근데 이상하게 요즘 저는 구글이 안심이 안 됩니다. 구글이 뭔가 요즘 죽을 쓰고 있어요. 뭐 구글 내부에 뭔 사정이 있는 겁니까? 구글도 굉장히 상당한 구기본 내부에서 서열이 있는 기업인데 구글이 요즘 죽을 쓰고 있어요. 이유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것도 뭐 나온 것도 한글 지원도 아직 한글 지원을 했다는데 뭐 아직까지 예정이고 서둘러서 뭔가 나온 느낌이 들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AI,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한참 뒤떨어진 거 아니냐,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수님 어서오세요.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어요. 구글 주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인드라가 이렇게 구글 얘기하는 바람에 오늘 구글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주가가 인드라 말 반대로 되잖아. 그래서 구글이 오늘 밤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구글 인드라 미안해요. 구글 구글 관계자분들 인드라가 구글 악담해서 하여튼 구글이 요즘 작년부터 그래서 작년부터 구글이 왜 이러지? 그랬어요.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구글 화이팅! 좀 잘해봐라.
네, 2부 경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바다사원님 그 제가 다시 댓글 달았는데 세계 국제 경제를 말하는 건지 국내 경제를 얘기하는 건지 뭐 둘 다 얘기하겠지만 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경제 이재용 채널A 조선일보 VOA 돈 되는 상식 추부기 오토기어 김승혜 안PD 뭐였죠? 뭐 까먹었네. 입질의 추억 백종원 이걸 뭐나 NS 일마지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 국토전략 저스루웍 김현석 블룸버그. 그래서 돈 되는 상식 전세 사기 당한 분들 이렇게 낮은 이율로 전세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니까 내일은 주말이죠. 다음 주부터 가보시길 바랍니다. 인드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보편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은 법제화해야 된다. 부동산 사원칙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VOA에서 세계 주요 기업들이 중국을 떠난다. 러시아를 떠난 데 이어서 이제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물론 테슬라나 이런 몇몇 기업들은 여전히 있죠. 한국도 삼성, LG가 여전히 중국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압박이 가해진다. 이런 식으로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 이런 식으로 반기업적인 규제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러면은 어떻게 투자가 가능하겠냐 이거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현재 경제 성장이 그 뭐라 그러죠? 기저효과라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사이즈 페럼 그러니까 남들이 사이즈 페럼 할 때 혼자 좀 잘 나갔던 측면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좀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전월 대비로 봐야 된다. 모그스트레스 얘기했죠. 그러한 면들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중국 통계는 믿을 게 못 되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한다면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아무리 맹공 시파르가 재벌 3세 망나니 문전비처럼 재벌 3세 망나니 일지라도 그 중국의 박정희 등소평이 해낸 업적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망하지 않는다. 중국 경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게 일관된 인드라 견해였죠. 향후 10년 동안 천천히 망한다. 중국 경제는.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반쪽 노면이 5년 더 집권했다면 내국노 이완용만도 못한 내국노 반쪽 노면이 이런 반쪽 노면보다 더 못난 운전비가 5년 더 집권했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다. 이렇게 인드라 강조하잖아요. 다행스럽게도 5년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막아놨지. 이 정도도 지금 이 운전비가 똥 싼 거를 치우려면 50년 걸린다고 인드라 강조했죠. 대한민국 시민들과 국유본이 도와주면 절반 이하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국유본과 성렬형이 하는 거 보니까 한 인드라 볼 때 향후 한 15년 정도만 노력하면 반쪽 노면이 싸지른 똥, 운전비가 싸지른 똥을 극복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계속 한다면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 경제에 관해서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부길, 삼각부채, 그래서 이제 체불이 계속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8대2, 78대22 법칙이 적용되는데 이 굵직굵직한 알짜 기업들은 국영기업이고 중국의 국영기업이죠. 시가총액도 높고 세계경제가 망해도 우리는 간다. 이런 알짜 기업들이 국영기업을 장악하고 있죠. 근데 그 나머지들이 중소기업들이고 민간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중국 경제가 잘 나갈 때도 이러한 민간기업들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라고 해서 부실화되고 그러한 것이 많은데,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부실화되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맹꽁 시파르가 반기업으로 나아가면 겉으로는 친기업이다 이렇게 또 살짝 전환했지만 기본 기전은 달라진 게 없으니까 신용만 하는 거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가속화되면은 중국의 민간 기업,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들이 돈을 못 받으면, 우리도 불과 10년 전에 그랬죠. 철수형이 맨날 동구하러 다녔다 이거죠. 매출 채권 들고, 막 1년 어음 끊어주고 미치는 거죠. 그럼 1년 동안 버텨야 되는데, 그럼 근로자들은 돈 달라고 아우성칠 거고, 그죠? 흑자부도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아비규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지금 충분히 짐작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자본 경제에서 큰 틀에서는 정상적인 진행 과정으로 일단 크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선순환되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저는 보거든요. 말하자면 미국의 그 소규모 은행들이 부실화돼서 망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 맹꽁 시파르의 무지한 쭝꽁, 무식한 경제 중심이 아닌 이러한 정치 중심, 이렇게 후진국형 정경유착 방식은 경제를 경제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국 경제 안으로 곪게하고 그게 종양이 되고 암으로 번진다 이거죠.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종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암이 되려면 한 좀 더 무르익어 팍 익혀야 되니까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10년 뒤면 벌써 그냥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죽기만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2030년쯤 되면은 중국 경제가 기대가 되죠. 근데 2030년 전까지는 중국 경제 쉽사리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부채가 많다고 할지라도 위안화로 찍어내기 때문에 국외본이 인정해줬잖아요. 위안화를 준 기축통화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그렇게 당분간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으로 골마 터지기 때문에 중국 시민들만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리고 중국과 무역거래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쪼들리기 시작하고 망해갈 겁니다. 중국과 보따리 장수하던 사람들, 중국과 교역하던 사람들 한둘씩 노숙자가 될 겁니다. 중국 없는 세상, 중국 경제 없는 세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힘들어 늘 강조하잖아요. 쟤네들이 맨날 중국 애들이 우리 일본 사례를 충분히 공부했다. 우리는 일본처럼 되지 않는다. 그런다고 일본도 공부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도 당했잖아. 심지어 중국보다도 기술력은 더 뛰어났고 시장 점유율도 엄청났던 것이 일본인데 시장 점유율도 중국에서만 높지 뭐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기술력도 없고 시장 지배력도 없는 중국이 내수 시장만 믿고 뭘 어떻게 하겠어. 망하는 거죠. 일본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일본도 준 기축통화국 아니야. 일본 경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 경제보다는 망하더라도 중국 경제보다 늦게 망해요. 일본 경제는 또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게 부채 협상 이건데 매번 있었잖아요.
오바마 때도 있었고 뭐 트럼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부채 협상 안 되면 뭐 미국 뭐 휴지 달러 되는 거, 이제 달러 휴지 되는 거 아니냐, 또 음모론자 가짜뉴스들이 예, 이렇게 떠들고, 디폴트 나는, 미국이 파산 난다, 그런 거 없어요. 파산도 안 나고 달러 휴지 안 돼.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 중인 이유가 뭐죠? 미국이 전 세계 군사력의 51% 이상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군사력의 51%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때 달러 휴지론을 그때 얘기하면이라도 근거가 좀 있다. 그래도 51% 이하로 떨어질지라도 인들아는 쉽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의 조건이 탈락하니까. 전 세계 모든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더 가진 게 미국이다. 그게 기축달러의 힘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 조건, 보통 사람들에게서 석유 뭐 이렇게 해서 73년에 데이비드 록펠러의 신자유주의 석유 결제, 그걸 아직까지도 생각해서 석유 결제를 뭐 사우디하고 중국, 뭐 중국하고 브라질 뭐 이런 걸로 해서 한다고 그래서 달러의 지위가 약화된다,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건 국유본이 일부러 이렇게 떡밥을 던지는 거야. 그리고 그걸 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또 가짜뉴스 만드는 거죠. 국유원이 딱 슬쩍 퍼뜨리고, 그걸 또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맹꽁 시파르나 반쪽정은 좌이파쇼 문전비 뭐 지명 입장에서 더 가공해가지고 하고, 또 자기가 또 풋옵션 걸었으니까 거기에 또 걸맞게 또 가공해가지고 하는데, 이느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부채 협상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다. 근데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합의가 안 돼도 길이 있을 거예요. 답이 있어, 답이. 그냥 돼요.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 근데 시간을 많이 잡아보고, 이게 블룸버그 얘기도 똑같아. 인디아 얘기나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고드만삭스, 블룸버그 얘기 다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는 다 돼요. 되긴. 근데 이거 갖고 시간을 질질 끌 수밖에 없어요. 내년 대선 이슈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 여기에서 양보가 있을 수는 없어요. 공화당도 양보하면 안 되고, 이준영도 양보해서는 안 돼. 민주당도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이게 내년 대선 쟁점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밑바닥에서는 이미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국유본이 판을 깔아놨어. 대록주 책사 데이비드 록펠러,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아마 이런 경제 분야의 책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머리에서 이미 바닥에서 판을 깔아놨는데, 그 위에서 이제 계속 이걸로 이슈화돼서 내년까지 싸우겠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관심이 어차피 달러 기축통화는 유지될 것이고, 뭐 부채 협상 계속되고,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인드라 무엇보다 뭐라고 얘기했죠? 미국은 부채를 더 많이 가져도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인드라 늘 얘기하잖아. 인드라의 국제유통 자본론 관점에서는 영구 부채 기반 달러 체제, 나아가서 영구 부채 기반 세계 통화 체제로 나아가기 하나의 방법은 지금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야 되고, 달러 더 많이 찍어내도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요. 달러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더 많은 부채를 가져도 문제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더 찍어내고 싶지만, 그리고 그런 능력도 되지만 못 찍어내는 거는, 지금 달러를 찍어내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게 미국 정제이기 때문에 미국 정제를 훨씬 더 경제 발전시키거나 성장시켜야 되거든. 근데 그건
미국이 뭐 저기 개도국도 아닌데 내년 경제 성장률을 10%씩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예. 올려봐야 3%, 4% 정도 올려야 5% 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달러는 지금 10% 이상씩 찍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제3세계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 동유럽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돈이 많아요. 찍어내야 돼요. 부채도 만큼 늘어나야 되고. 세계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하는 세계 인드라만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미국 연준이 달러를 지금보다 10배 이상 찍어내야 세계 경제가 더 좋아지고, 미국 재무부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빚을 져야 세계 경제가 더 잘 나간다.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이런 인드라의 일관된 국제유통 자본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 긴 장기적 안목에서. 근데 이제 이게 단기 주식하는 분들 입장이나 코인 하는 분들은 인드라가 올해 초부터 주기차게 얘기했잖아요. 중기적 관점에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코인이든 주식이든 좋게 나가지만 하반기 때는 될 걸로 보인다. 그랬다가 다시 내년부터 올라간다. 일관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상고하죠. 그래서 부채상이 잘 되든 안 되든, 타협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뉴스 재료일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가나 코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력들이 그 뉴스를 재료로 삼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건 세력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필요한 만큼 팔 때가 된 거죠. 아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파동인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내려와 줘야지 다시 더 높게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내려갔다 더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올해 코인이든 주식이든 산 사람들은, 좀 넉넉한 분들은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갖고 있으면 돼요. 인드라 생각에 그래요. 올해 지나면 다시는 이 가격 안 와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코스피 주식도 그래요. 삼성전자 이 주식 주가 내년부터는 오늘의 이 삼성전자 주가를 여러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 2024년, 2025년이 완전히 본격적인 화량이 될 거라. 내년은 시작이고, 이제 올해는 준비기고. 올해 이거는 언제 사든 1, 2년 내다보고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 바닥입니다. 갖고 있으면. 근데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단타 중심이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을 노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못 벌어요. 장기 투자를 못 이기는데, 어쨌든 저는 버핏은 다 팔아라 뭐 이렇게 했지만, 저는 어쨌든 하반기에 노릴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게요. 저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제가 지금 들어갈 타임을 언제로 보냐면 10월달을 보고 있어요. 저는 10월달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딱 그 얘기만 할게요. 주식 코인은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올해 바닥은 10월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죠. 제가 신입니까? 주식 실패한 사람인데. 어쨌든 10월달에 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들어가면 한 1년 정도는 버티려고 생각하고 들어갈 거야. 1년 어떻게 되든 최소한 1년은 버티고 생각으로 10월달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오면 그 전에라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김현석
그 다음에 재용이 형. 재용이 형이 또 전세기만 같은 거 안 갖고 다니네요. 재용이 형이 인들 알겠잖아요. 2번 깜빵에 가오면 카리스마가 2배가 된다 이거죠. 한국 재벌들은 한 번씩 깜빵에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지 카리스마가 팍 생겨. 그다음 머스크 형하고 또 만났네요. 재용 제대로온가 머스크. 그래서 뭔 얘기했냐? 지난번에도 머스크가 접견을 요청해가지고 성렬형 만났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예? 어차피 전기차는 대세고 테슬라가 대세인데 테슬라가 저번에 예전 방송에서 소개했던 대로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뭐 대만 이런데 어디다 공장 세울까 하는데 한국에 세우면 정말 좋죠. 고용 효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머스크가 이 자율주행 차량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윈윈이죠. 삼성 반도체 활용하기도 하고 삼성의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르노가 망가지니까 놀고 있는데 삼성자동차 한국에 이러면은 너무 현기차가 거의 독점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저는 독점보다 경쟁을 늘 중시하잖아요. 독점을 반대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테슬라와 삼성이 만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애플이 또 차 만들면 LG하고 해서 또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여기에 또 인드라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KG KG 경인그룹인가 했나? 하여튼 이 친구 충청도 출신 이 친구 이 친구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인수합병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제조업에서 망하는 기업들을 다 살려내는 재주가 있는 양반입니다. 이번에 그 쌍용차도 살려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크게 될 사람이다. 충청도 출신으로 진짜 재벌 하나 제대로 한화가 있었지 이미 김승희. 하지만 한화에 이어서 새로운 신흥 강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뭐 김승현이 뭐 터레스 얘기 그리고 픽업 트럭 얘기 재미나게 얘기 많이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이퍼님 물가 오르는 건 적용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완전 고용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 효과가 모든 어떤 정책은 6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에부터 금리를 올렸던 게 6개월이라 말이 6개월이지 본격적으로 적용됐던 것은 올 초부터 났던 건데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전부터 작년 10월부터 일어났긴 하지만 일단 미국인들에게 사이즈 페럼 빌미로 해서 돈을 뿌렸기 때문에 이게 덜했던 거고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런 것들이 좀 체감이 되는 게 있긴 하지만 저는 경착륙은 없다. 영착륙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대체로 여태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제가 볼 때 제 기조가 변하는 게 없습니다. 5월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고 7월달 금리 인상, 6월달 금리 인상 없을 거고 현 수준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금리 인하는 내년부터 되고 한국은행과 캐나다은행 같은 경우는 올 4분기에 아니면 12월 달에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한국이 남들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기조 변한 게 없다. 물가야 뭐 어쩔 수가 없다. 인드라 얘기했죠. 물가 선순환. 그래야지 빨리 AI 시대에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기 때문이죠. 자꾸 물가 올리면 임금 올리면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 어떻게 합니까? 로봇 도입할 수밖에 없죠. 자동화 설비 도입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이런 구조로 갑니다. 살아남으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선진국 물가하고 비슷해졌잖아요. 예. 1인당 국민소득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서유럽 물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큰 그림에서 오히려 일본의 물가가 선진국답지 않게 반쪽압의 정책 탓에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정책이죠, 잘못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일본 기시다 정부와 그 다음에 일본 은행장도 바뀌었죠. 당장 바뀌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이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경제가 올해까지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드래곤이 한국의 용인에 엄청난 돈 투자했죠. 얼마 투자했습니까? 살아보니까 친구가 많은 게 좋다. 적은 적고 친구 좋다. 한국에는 300조 투자. 그 다음에 미국에는 20조 투자. 일본에는 고작 3천억 투자. 고작 3천억이지만 삼성이니까 고작이지 딴 데는 어렵다. 이러한 투자는 삼성전자가 처음이 아니죠. 이건희 때도 남들이 다 몸살일 때 삼전원 투자했죠. 이것이 삼성의 전통이 된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반도체 사업에서 이렇게 승무수를 띄운다는 거 구분이 도와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강조했잖아요. 제드래곤이 이건희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와 삼바를 이끌 최적임자는 제드래곤이다, 그렇게 인드라가 강조했잖아요. 제드래곤만 아는 사람이 없다 라고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러한 그 CEO는 제드래곤이 마지막이 되는 거죠. 제드래곤이 이제 일선에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 이제 그냥 대주주로만 남고 회장 삼성전자는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재용이 밑으로는 애들이 능력이 안 되거든요. 잘 보니까 제드래곤 시대가 삼성전자의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드래곤이 성공할 것이다. 저는 두 번이나 깜빵 갔다 올 만큼 카리스마를 얻었고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고 경험과 이론적인 모든 것들을 갖췄다. 대한민국의 복이다. 삼성전자의 복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것이 삼성전자 걱정이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드래곤이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SK나 현다이는 그 태원이 형하고 또 누구야, 정가문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잘하고 있으니까. 현다이는 또 록펠러하고 가문하고 많이 친한 가문이기 때문에 현다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록펠러 가문하고 아주 친한 되기 때문에 현다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걱정할 필요 없고, 뭐 LG도 그렇게 딱히 걱정할 필요 없고요. 뭐 태원이 형이야 말할 나위 없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화 김승현, 김승현이 저번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는데 신기일전에서 잘 나가고 있죠. 조선업, 대우조선, 해양조선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다. 저는 관심 있는 사람이 KG, 얘가 어디까지
케이지 재벌이 쌍용차 인수해서 어디까지 클지가 관심사지, 기존의 어떤 재벌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없다. 한국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본에 왜 하냐? 일본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반도체사 키운다 그러니까 보조금 안 주다가 보조금 준다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만이다 미국 기업들이 일본에 하는 거죠. 일본에도 반도체 수요가 많은데 이거 일일이 수입하는 것보다 일본에 공장 만들어서 곧바로 납품하는 게 더 빠른 거죠. 그리고 일본에 반도체 기술자들이 많은데 얘들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인들아 늘 강조하지만 상속세, 부동산세, 소득세 이것들을 통합 패키지로 세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세법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고도 성장 시기에 만들어진 세법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상당 부분이 불일치되는 면이 많습니다. 이거를 스웨덴식으로 바꾸든가 해야 돼. 근데 이게 일본이 바꿔줘야지 한국에서는, 뭐든지 일본이 먼저 바꿔줘야지 한국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거든요. 인드라가 그 5급 노동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판 돌아가는 생리를 알아요. 정치판에서는요,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이랬다, 스웨덴에서 이랬다, 안 들어요. 그건 미국이니까, 저긴 영국이니까 안 들어. 프랑스니까. 우리하고 정서가 달라. 근데 일본에서 했다 그러면 일본에서 했어? 우리도 해야지. 그렇게 돼요. 일본에서 먼저 해줘야지 우리가 바뀌어요. 일본에서 먼저 그런 거 시범사업 해가지고 성공적이었다, 그걸 보고서 그러면 따라하면 최소한 손해보고 안 하겠다.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하는 거 보고 부작용을 줄여가지고 참깨 부려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서 적용한다. 요런 머리를 갖고 있어요, 한국의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그 일본에서 상속세가 바뀌어야 돼요. 한국의 상속세와 일본의 상속세가 비슷해요. 뭐냐면, 이래서 지금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속세 때문에 흑자부도 나게 생긴 거예요. 뭔 말이냐면, 아버지 기업을 아들이 승계했을 때 세금 내면 그 기업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별 수 없이 불법적으로 하다 보면 깜빵 갈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기업 인수를 안 하면 상속세 내고, 기업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물지 않는, 이게 스웨덴법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거죠. 단 이 사람이 기업을 포기한다면 그때는 유예됐던 상속세를 내야 되는 방식인 거죠. 이러면은 국가 경제나 그 기업 사람들 고용 안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기업의 정보가 증권 같은 애들한테 유출이 안 되는 거죠. 또 일본과 한국은 지금 장인 정신으로 만든, 자수성가에서 만든 기업들이 알짜 정보들을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세금 내느라고, 그 다음에 이런 알짜 기업들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3D 산업이거든요. 아들들 세대, 아들딸 세대들은 이런 힘든 일, 3D 사업을 하기 싫어해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 세금 내고 말래,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중국 애들한테 팔아먹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바꿔야 돼요. 스웨덴은 바꿨다고. 그래서 인들아 이거 해줘야 된다. 세법개혁, 부동산세, 노동개혁 패키지로 돼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까놓고 세법개혁은 성렬형한테 좀 기대하는 게 있고, 다만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성렬형한테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지금 막 과감하게 막 하고 있는데, 일부분이라도 그러면서 좀 놀랍게 기대 이상이다, 놀랍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될까? 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만한 어떤 힘을 지금 국기본이
밀어주고 있나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지켜봐야 됩니다. 노동개혁까지는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들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에서 어쨌든 이 한국 경제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박정희 모델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체질을 박정희 모델에서 박정희 정신, 자주 파시즘이 아닌 자조 정신, 새마을 정신으로 선진국 경제, 정경유착의 후진국에서 경정유착, 경제가 중심, 경제가 갑인, 정치가 을인 이런 구조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비로소 진짜 선진 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가기 위해서 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늘 강조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든 해줘야 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데 성렬형이 일부 용감하게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격렬하게 지금 한국의 좌우익 파시스트 기득권자들이 지금 막 성렬형 퇴진 난리가 났죠. 자기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가장 썩어빠진 놈들이다. 지금 성렬형 퇴진을 외치는 니들이 가장 한국의 숫골통들이야. 100년 전 백성들 피 빨아먹던 악랄한 양반놈의 자식들, 썩어빠진 숫골통 좌우익 파시들 얘들아 얘기할게. 성렬형 외교를 구역 외교라고 주장하는 놈들, 너 파시스트. 성렬형 퇴진을 외친다면 너와 지금 넌 파시스트야. 숫골통. 알겠어? 한국에서 가장 썩어빠진 집단입니다. 좌우익 파시스트예요. 좌익 우익 파시스트들이 지금 성렬형 퇴진 이런 거 주장하는 애들, 구력 외교라고 얘기한 자들, 그건 파시스트입니다. 이들아 계속 파시스트 조건을 늘여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거는 기술의 혼다 어코드가 도요타의 렉서스, 혼다 하면 어코드고, 뭐 오토바이 떠오르실 수도 있지만, 혼다 하면 혼다는 오토바이긴 하죠. 혼다 어코드인데 기술의 어코드가 언제 이렇게 소나타하고 이렇게 됐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오토기어님이 이제 자동차 전문가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김승현, 또 이런 가격, 기술보다는 또 이렇게 경영 마인드, 마케팅 측면에서 지금과 재밌게 잘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신차 고민하시는 분들 김승현 참고하시고요. 픽업 트럭도 뭐 중고차 거래하시는 분도 관심 있겠네요. 인들아 얘기했죠. 에디슨 모터스가 이게 뭐냐, 이게 주명이하고 쭉 연결되는. 더 얘기 안 할게요. 2030이 희망이다. 수국골통 4050을 때려잡아야 되고 2030이 미래입니다, 여러분. 근데 백종원 뭐 예산시장, 지역 맥주 아이템 좋고요. 그 다음에 입질의 추억 기생충이냐 아니냐, 좀 이제 저같이 회 좋아하는 사람, 멍게 좋아하는 사람, 해삼 좋아하는 사람들 참고하시고요. 이거 보시고 꼭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급적 그 민물고기는 회를 떠서 먹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기생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질의 추억 동영상 잘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Just Walk, 그 다음에 종로 포차거리. 이게 후쿠오카에 이런 포차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후쿠오카 포차거리는 관광용이고 현지는 안 가는 바가지 쓰는 데라고 들어서 평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외국인들이 보통 한옥마을, 종로의 북촌마을, 경복궁, 동대문, 명동 이렇게 가는데 저녁에 이렇게 종로 포차거리 가고 청계천 갈 때 여기가 좀 제 생각에 세훈이 형하고 종로구청장이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가지 안 쓰고 적정 가격에 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를 기원 삼아서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명소가 되겠죠. 예. 명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국토전략 하천 개발. 인드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개발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인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청계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예? 종로에서 뚝섬까지 걸었던 사람 아니에요. 잘 만들었네. 예, 인드라는. 예. 이명박 그때 지난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제가, 예.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업적하면, 예, 이 중앙차로제, 예? 그다음에 청계천, 이거 맨날 그 좌익 파시오들이 맨날 까대는데, 예, 인드라처럼 걸어보고 까보라고 그래. 걸어보고. 예. 인드라는 까더라도, 예? 뭔가 좀 아닌 것 같으면 체험하고 얼마든지 수정하잖아. 사과할 줄 알고, 진정한 사과, 반성. 니들이야말로 진정한 사과를 한 번이나 한 적 있냐? 말장난이라고. 그게 좌익 파쇼야. 니들이 달리 좌익 파쇼냐? 똥거짓만 부리는 수꼬통들. 이거는 또 이 친구가 부동산, 뉴욕에, 이게 이제 고층 빌딩에 뉴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부럽지는 않네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고층 빌딩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1억명 서울론, 10억명 한반도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집이 제일 비싼 집은 아니고, 제일 비싼 집은 얼마야? 단식 100, 1000만, 10, 100만, 1000만원, 2억 9천, 3억 달러. 3억 달러. 그죠? 3억 달러면 얼마야? 4천원? 4천억? 이것도 이제, 근데 이 집도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영화 찍을 때 헐리우드에서 여기를 임대해서 영화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느 영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저택도 뭔가 파티용으로 사겠지. 실제로 여기 어떻게 삽니까? 그쵸? 대록주도 부담돼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런 집 살면, 예? 매일매일 그 파티해야지. 파티 안 하면, 예? 부담돼서 못 살 것 같아요. 매일매일 파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네옴시티가 떠오르는 저택이고, 그리고 이것도 영화에서 본 것 같아. B급 영화. 이름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야외, 여기 야외에, 여기 보이시는, 야외 이런 어떤 뭐죠? 바베큐 하고 수영장. 이거 B급 영화, 인드라가 좋아하는 B급 영화에서 봤던 배경인 것 같아요. 그것도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주택 같아요. 어쨌든 비버리 힐스 저택보다 저런 영화 속 말리부 해안 저택을 선호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데 저는 아무리 저런 좋은 저택이라도, 한 달 살면 한 달이 뭐, 저는 한 달까지는 그랬죠. 한 달 딱 살면, 그냥 덤덤할 것 같아요. 저런 큰 집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집이 약간 좁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집보다 한 10평만 더 넓어지면 바랄 게 없다. 저는. 더 넓어지어도 좀 부담스럽고, 관리가 힘드니까. 지금 집보다 약간 10평 정도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요 집은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데네요. 발리의 불가물을 했다는데, 이런 집이, 이러한 집이 제가 볼 때는 포스트 모던이다. 포스트 모던한 건축이다. 원래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는
건축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최초로 포스트 모던하다 라는 것은 건축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진짜 포스트 모던하네요. 기본적으로는 미니멀리즘, 모더니즘이란 건 간단하게 한국의 아파트, 예? 실용성을 딱 위주로 해가지고 뭐 예술성 따지지 않고, 가우디 같은 예술성 하나도 안 따지고 그냥 실용성 위주로 그냥 똑같이 그냥, 예? 공장에서 벽돌 짓듯이 똑같은, 예? 짓는 게, 예? 영국의 집가도 이렇게 똑같이, 예? 똑같은 집이 계속 되잖아. 그런 게 모던한 집이에요. 북유럽 가도 똑같은 빌라 집이 계속 연이어. 그거 어떻게 모던한 거예요? 예, 클래식하다는 거는 그냥 그 뭐 스페인이나 이태리만 가면, 예, 가도 느껴지는 게 클래식한 거고. 포스트 모던이는 뭐냐? 이런 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기본적인 것은 모던한데 미니멀리즘, 아주 그냥, 예, 그런 건데 곳곳에 이렇게 과할 정도로 예술적인 게 이렇게 가미된 거예요. 예. 이런 게 포스트 모던이다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인상적인 저택이다. 가격이 싸더라도, 예, 굳이 선택한다면 난 이런 데를 선택하겠다 말씀드리겠네요. 훨씬 더, 예, 살고 싶은 저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행기에서 살 수도 있죠. 예, 어떤 유대인 재벌 소개한 바 있죠. 예, 개인 항공기를 집처럼 여기고 살고 있죠. 또 요트를, 또 요트 하면 또 호날두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예, 이런 것도 캠핑카를 또, 뭔가 로망을 가진 분들이 있죠. 독일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 독일 친구들이나 그런 유럽 친구들이 캠핑카 로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캠핑카에 관심 있는 분들, 이 캠핑카 여러 개 봤는데 이 종이 굉장히,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캠핑카 같아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컨테이너. 뭐 컨테이너를 뭐 이렇게 뭐 어디 시골에 짓는 경우도 있죠. 홍정국이 그랬나? 예. 컨테이너 호텔, 예, 이동이 가능한 거죠. 이게 어쨌든 이동성, 짓기도 편하고 괜찮네요. 예, 일본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12시 48분. 뭐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시고요. 없으면 1분 쉬었다가 마지막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자, 3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대기업, 글로벌 기업에서 투자를, 삼성전자 같은 데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국가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결정했고, 미국에서도 대대적인 투자, 인프라 투자가 이든형 때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은 무엇이 말하냐면 내년부터 2025년 향후 이 3, 4년 한 5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투자가 당장은 어렵지만은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진다. 경제가,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미국 경제는 진짜 걱정할 필요 없고 완전 고용 상태고,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풋질하거나 콜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지, 거기에 단타 치려는 사람 아니면 널널하게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데에 따라서 주가나 코인이나 부동산이 움직인다, 금리도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좌우익 파시오들의 무슨 뭐 세계경제 멸망론, 달러 휴지론, 무슨 뭐 외환위기론 다 쓸데없다. 아무런 경제 근거가 없는 미네르바적 헛소리다. 인드라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한미 통화 수합은 없는 대신에 한미 상시적인 통화 수합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 상시적인 통화 수합은 안 됐지만 종료됐죠. 한미 통화 수합이. 대신에 그 한미 통화 수합과 효과가 거의 유사한 것이 한미 간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통화 걱정하지 마세요. 워낙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렬형이 시대에 만약에 지난 방송에 얘기했듯이 G8에 가입한다면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같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혀 기대 안 했어요. 만약 성렬형 시대 때 G8 가입이 가능하다면, 한다면 20세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21세기에는 성렬형,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저는 확신있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외교왕 성렬형 믿고 계시면 됩니다. 외교 잘하고 있잖아요. 성렬형이 지금처럼 하면요, 한국 경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인들아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개인의 어떤 경제 생활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죠. 열심히 투자 공부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종교, 역사, 사회문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유승준, 블랙핑크, BTS, 트와이스, 에스파, 뉴진스, TXT, 그 다음 엠믹스까지, 파비앙, 오지브로, 아로치카, 천재견, 4월이, 이성모골드, 리춘수, 플로우, 그걸 어떻게 읽어요? 테이? 플로그 타이? 오케이 팝. 그래서 좋은 얘기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님도 늘 인들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재견 4월이, 이제 얘는 언제 장가 갑니까? 4월이 때문에 장가 못 가는 것 같은데, 얼굴이 아이돌 얼굴인데 언제 장가 가나? 4월이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좋긴 하겠지만 장가 가야죠. 4월이가 많이 질투하겠네. 근데 요즘 제가 개보다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4월이만 좋아하는데, 요즘 미카가 저를 많이 괴롭혀요. 제가 퇴근만 하면은 저도 씻고 밥 먹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저를 계속 그냥 밥 못 먹게 하고 막 하여튼 계속 보채요. 제가 보채면 이기지 못하는데 하여간 계속 엉덩이 때려달라고 계속 보채고, 자는데도 그냥 이렇게 건너뛰는데 꼭 슬쩍 꼬집고 건너뛰어요. 제가 누워있으면 슬쩍 꼬집으면서 건너가고, 요즘 미카가 너무 날 괴롭게 만들어요. 다시 그렇고요.
귀엽긴 하죠. 자, 빠름의 나라, 뭐 이건 안경사. 그래서 저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꼭 가는 데가 남대문이죠. 남대문 안경사. 이사도 빨라, 배달도 빨라. 하여간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밖에 나가면 다 불편해하죠. 이걸 한국에 살면 모르죠. 숨쉬는 공기처럼 여기지만 다른 나라 가면 뭐 엄청나죠. 다른 거 몰라도요. 한국에 진짜 저는 대한민국 의사들한테 늘 고마운 게 하도 많이 경험을 들어서 지인들한테 뭐 인터넷도 다 이제 하지만 한국은 진짜 의료도 스피드이기 때문에 수술도 딱 그날 가서 다 수술 끝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진짜. 다른 거는 또 그렇지만 특히 의사분들에게 늘 인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분들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하여튼 빠른 거는 저도 굉장히 압박받아가지고 사실 뭐 시간은 넉넉하게 잡으면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막 그냥 5분 안에 막 만들어 달라고 막 그냥 빨리빨리 하니까 저도 진짜 정신 없었습니다. 오늘 약간 오늘 무슨 기일인가봐요. 5.16 혁명 기념일이라고 손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신 없었어요. 파비앙 친구 재밌죠? 둘 다 재밌는 친구예요. 둘 다. 이 친구 어머니가 한국분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고, 이 친구가 여러분은 토트넘 팬이